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스포츠 리그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항상 각각 이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아무리 세계 원탑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리그의 분위기가 건전하지 못하다면 그들이 지닌 명성은 전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체 선수의 75%가 마약으로 찌들어서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NBA를 오늘날 215개국이 생방송하는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제4대 총재 데이비드 스턴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NBA 선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은 편이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게으르고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미지가 어두웠기 때문에 당연히 관중은 오질 않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농구리그라는 유명세와 걸맞지 않게 그들의 경기는 생방송은커녕 밤늦은 11시 이후에 녹화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기도 없고 수익도 없고 파산 위기에 도래한 구단들이 속출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데이비드 스턴이 경영자로 나타났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답이 없던 NBA가 어떻게 그의 손에서 글로벌 산업으로 바뀌고 수많은 레전드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의 무대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미국 뉴욕의 어느 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스턴은 어릴 적부터 농구를 좋아했기에 자주 NBA 경기를 직관하러 다녔고 또한 평상시에는 고기와 치즈를 주로 판매하는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며 사업에 대해 많은 걸 배워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러커스 대학교에 진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하였고 그 다음 컬럼비아 대학교의 로스쿨을 거친 뒤 일찍이 24살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유명 법률사무소에 들어갔고 때마침 이곳의 고객이었던 NBA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NBA는 1967년에 새로 생겨난 ABA라고 하는 또 다른 농구리그와 치열한 경쟁을 하는 중이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는 선수 영입을 비롯한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ABA는 리그를 유지할 만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1970년부터 NBA가 ABA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순간 NBA 선수들은 NBA 사무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바로 계약이 만료되었으면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게 해달라.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구단 측에서의 선수에 대한 소유권이 계속 유지가 되었기에 팀끼리 선수를 교환해주는 트레이드가 아니고서는 다른 곳으로 이적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꼬드기는 ABA로 리그를 옮겨갈 수는 있었지만 그에 따른 팬들의 비난과 다시 자기네 팀으로 데려오려 하는 원래 구단과의 법적 공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즉 원래 팀과 억지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마당에 경쟁 리그였던 ABA마저 사라질 분위기였으니 이제 선수들은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이 나오게 된 것이며 한편 데이비드 스턴은 NBA 측의 변호사로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했는데요. 6년 동안 진행된 협상은 자유계약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이 그 선수의 원래 팀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이렇게 둘 간의 이해관계를 잘 중재해냄과 동시에 ABA를 합병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스턴은 2년 뒤 NBA 사무국의 직속 법률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2년이 지난 후에는 부사장의 자리에 올라 리그를 전반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그는 NBA의 모든 걸 뜯어 고쳐나갔습니다. (1980년대) 초 당시 NBA의 인기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방송이 아닌 밤늦은 시간에 녹화 중계로 틀어줄 정도였으며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파산 위기에 내몰린 구단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즉 세계 최고의 농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대중들의 열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스턴은 이에 대한 원인을 전체 선수들 중 최대 75%가 찌들어 있었던 마약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그는 NBA의 불건전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1983년부터 도핑 테스트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3번이나 발각될 시에는 가차없이 리그에서 추방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영입자금 지출로 인한 파산과 구단끼리의 전력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 1년 동안 선수에게 쓸 수 있는 연봉의 최대치를 모두 똑같이 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훌륭한 일처리로 모두에게 신임을 받게 된 그는 1984년 2월부터 NBA 사무국의 제4대 총재가 되었는데요. 4달 뒤에 열린 드래프트에서 하킴 올라주원과 마이클 조던, 그리고 찰스 바클리 등 훗날 농구 역사의 레전드로 남을 만한 선수들과 인연을 맺고 나서는 보다 더 공정한 유망주 선발을 위해 1순위 지명권의 주인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마치 복권처럼 추첨을 통해서 1순위 지명권을 부여하는 드래프트 로터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1985 드래프트 때 이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당시에는 여기 참가한 7개 하위 팀들의 1순위 지명권 당첨 확률이 똑같았지만 나중에 그 확률은 성적이 낮은 팀일수록 더 유리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었던 마약과의 전쟁은 1986년에 어느 한 유망주가 코카인 과다 복용 때문에 사망한 뒤로 이때부터 위반자들에 대한 색출과 처벌 수위가 더욱더 강력해졌으며 그에 따라 리그 이미지는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NBA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이라 불리는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가 우승 트로피를 내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었는데 이를 놓칠 수 없었던 스턴은 둘의 경쟁 구도를 적극적으로 뉴스화시키고 홍보해서 미국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NBA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덕분에 리그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젠 대기업들과의 스폰서를 비롯한 방송사와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스턴 총재는 1989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NBA 세계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의 시대가 저물었고 이젠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신흥 강자들이 리그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스턴 총재는 NBA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방송사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활약을 단순 중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 필름과 선수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진 다큐멘터리까지 촬영해서 정기적으로 방송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짧고 다이나믹한 명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NBA를 더 재밌게 접할 수 있었고 과거 레전드들을 포함한 현역 선수들의 다큐멘터리는 매니아 팬들을 더 뜨겁게 열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스턴은 이와 같은 인기를 외국에도 전파시키고자 일찍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소련을 찾아가서 해외 중계권을 계약하고 다녔는데요. 사실 이것은 빗작업에 불과했을 뿐 궁극적인 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1989년부터 스턴 총재는 중국의 최대 방송사인 CCTV에게 하이라이트 필름과 과거에 녹화해둔 결승전 테이프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NBA가 중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게 된 이후에는 원하던 대로 정식적인 중계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주요 국가들을 공략함으로써 국제화의 기반을 닦고 있던 그는 동시에 전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NBA를 각인시키고자 프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까지 승인을 받아냈는데요. 스턴 총재는 1988년 올림픽 때 미국이 소련에게 패배한 굴욕을 오히려 세계화의 기회로 삼은 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이클 조던을 포함한 NBA 슈퍼스타들을 대거 투입시켰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게도 1년 전에 소련이 붕괴해버려서 해외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냉전 시대도 완전히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한편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대표팀은 모든 경기를 32점 차 이상으로 압승하였으며 이를 생중계로 보면서 NBA의 클래스를 제대로 실감하게 된 나라들은 이때부터 너도나도 앞다퉈 중계권을 계약하였고 그 수는 1993년 기준 118개국에 달하였습니다. 그렇게 과거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찌들어 있어서 모두에게 외면을 받았던 NBA는 스턴 총재가 취임한 지 10년도 안 돼서 전 세계인들의 최고 볼거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성장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NBA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수비를 거칠게 해도 파울로 잘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 몸싸움 도중 주먹 다짐이 자주 일어났고 가끔은 이게 농구인지 격투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요. 해외 중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스터는 이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부상을 줄이는 동시에 공격수를 더 부각시키고자 선수끼리 밀고 당기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1994년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건전한 농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 허용해 주었던 대마초도 0001 시즌부터 아예 금지시켰으며 곧이어 2001년 4월에는 전술을 비롯한 경기 패턴을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하고자 지역 방어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사실 여지껏 NBA는 각자 한 명씩 1대1 수비하는 대인 방어 형태만 합법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선수들의 개인기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해서 역동적인 경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수비 위주로 플레이하는 지역 방어보다 흥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수십 년째 고집하다 보니 경기가 점점 단조로워졌고 이를 개선해야 했던 스터는 일단 지역 방어를 쓰게 해줌과 동시에 공격 농구도 유지하고자 수비자가 골 밑에 3초 동안 있으면 안 되는 규칙을 새로 적용시켰습니다. 게다가 3년 뒤에는 수비할 때 신체를 고의적으로 터치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그로 인해 공격수들은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면서 수월하게 돌파와 득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덩달아 경기도 훨씬 더 빠르고 박진감이 있어졌습니다. 그러자 해외 중계권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2011년 7월 NBA는 선수들의 연봉 문제로 직장 폐쇄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자면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세계 금융위기가 도래하였고 그 여파는 NBA로도 이어져 30개 구단들 중 22개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스터는 NBA가 벌어들이는 전체 수익 중에서 선수들에게 쓸 수 있는 연봉의 크기를 당분간 줄이고 동결시키려 했는데요. 물론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거의 5개월가량 파업이 지속되었지만 리그를 살리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총재는 전체 수익에서 57%를 연봉으로 분배해온 기존의 비율을 49에서 51% 사이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껏 선수들을 홀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다만 개인의 일탈과 욕심으로 리그의 균형을 깨트리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2004년에 벌어진 관중폭행 사건 때의 처벌은 매우 강력했는데 시즌이 아직 72경기가 남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동자에게 이를 전부 출전하지 못하도록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리그의 품격을 높이고자 옷 입는 것도 따로 드레스 코드를 지정하여 강제로 따르게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성숙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스턴 총재의 뜻에 공감하는 선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마음가짐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으로도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대중들이 생각하는 NBA 선수들의 이미지는 과거처럼 사치스럽고 퇴폐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줄 아는, 즉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재의 자리에 오른 지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밤늦은 시간에 녹화방송으로 나갔던 NBA는 이젠 215개국에서 40개 언어로 생방송하는 글로벌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그에 따른 중계로 수익은 그가 처음 부임했을 당시보다 무려 42배가 더 높아졌으며 리그 전체 가치는 47배, 그리고 선수의 연봉은 평균 16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눈부신 성장은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스턴 총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마약과 불완전한 제도로 얼룩져 있던 이미지를 깔끔하게 고치고 그 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시켰던 스턴의 전략은 전 세계 사람들을 NBA 매력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롤모델을 심어주고자 선수들의 성공 신화를 담은 책들을 발행하고 읽어주었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해외 유망주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NBA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리그는 국적에 상관없이 진정한 인류 실력자들만 모이게 되었으며 한편 새로운 인재들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노력을 축하해준 데이비드 스턴은 30년 전에 자신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던 하킴 올라주원을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2014년 2월 1일날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 후 2달 뒤에는 구단주들과 레전드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는데요. 그리고 NBA를 넘어 현대농구의 기틀을 만든 선구자로서 국제농구연맹 피바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추대되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안목과 이를 거침없이 진행했던 그의 추진력은 리그 발전뿐만 아니라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 그리고 마이크 조던 같은 슈퍼스타들이 탄생하고 오는 날까지 사랑받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직 존슨 같은 경우 단순히 복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은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스턴 총재는 아직 복균 환자라 치료가 가능하고 에이즈는 땀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매직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스타 경기에 그를 초청하려 했을 때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선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 원치 않았던 스턴은 경기가 끝난 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땀으로 가득한 매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만큼 스턴 총재는 모두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요. 비록 2020년 1월 1일자로 세상을 떠나 이별을 하였지만 과거 NBA 역사에서 그와 무수히 함께했던 찬란한 순간들은 모든 선수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추억으로 가슴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